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송해 발전과 북방 민족의 대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습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8쪽을 펴주시고 학습지를 펴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나라, 당나라, 그리고 일본까지 한번 훑어봤죠. 그리고 당이 멸망한 후에 등장한 이제 송나라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멸망한 이후에는 중국은 그 당 말에 각 변방을 다스리고 있던 절도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분열이 됩니다. 이 절도사들이 거병해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를 바로 5대 10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혼란 속에서 조광훈 절도사였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송태조가 되는 거죠. 자, 이 태조가 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채택해요. 조광은 출신 자체가 절도사였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각 당이 멸망하고 각지의 절도사들이 난립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 조광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답이다. 문인을 좀 더 중요시해가지고 문체주의를 채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황제 독재권을 강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직속 병사들인 금군도 강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도입한 게 바로 전시인데요. 전시는 이 전시를 도입함으로써 황제가 직접 결정한 성적이 관리의 임용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동안 뭐 가문이나 문벌, 귀족의 그런 세력을 보고 뽑혔던 과거제도가 이제 황제가 직접 마지막에 뽑음으로써 능력 위주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재산권을 축소해버려요. 권력을 나누는 거죠. 보다 더 황제한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5대 19의 분열, 당말과 5대 19의 분열을 보고 봐왔던 이 조광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문치주의 때문에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되니까 주변 나라들한테 굉장히 끊임없이 괴롭힘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국방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그들한테 뭐 조건으로 세패를 많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세패 지불이 아주 타격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난을 초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자꾸 재정난에 시달리니까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신법을 시행을 합니다. 이 신법이 뭐냐면 그냥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었는데요. 이것은 이 왕한석이라는 사람은 약간 신진 관료였어요. 약간 진보적인. 하지만 구법당,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보수파 관료, 그리고 대상인이나 대지주의 반발로 이것이 모두 실패로 끝납니다. 12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금나라가 요를 무너뜨리고 송나라를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송나라는 화북지역을 금나라한테게 뺏기고 수도를 이만으로 천도했습니다. 도망가게 되고요. 13세기에 이 송나라는 어디에 침입으로 멸망을 하냐면 바로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송나라는 이러한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 송나라 때 굉장히 발전한 게 있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많이 발전이 됐냐? 이때 일단 경제, 강남지방에 송나라가 있었던 이 강남지방에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대요. 그래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모내기, 그러니까 이양법이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참파벼 같은 것도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강남의 생산력이 이제 화북지방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지방의 대표적인 강인 창산강 하류 지역이 최대 곡창지대로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송대의 특징 중 하나는 지주전호제가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전호제가 널리 퍼져서 대토지 소유자인 지주의 토지를 소작하는 그 농민들, 전호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자, 산업 부분을 볼게요. 석탄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수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행이나 작 등의 동업조약이 결성됐다는 부분 같은 데서 우리는 굉장히 송대의 경제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화폐경제도 동전이 주도되었고 유통이 점점 증가하였습니다. 지폐를 사용했는데 중요해요. 어떤 지폐를 사용했냐면 잠깐 렉이 걸렸네요. 바로 교자나 회자라는 지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송대에는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어요. 원양 항해가 뭐예요? 좀 더 먼 거리 항해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선술, 배를 만드는 기술인 조선술도 발전을 했고요. 또 그렇죠. 나침반이 발전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으로 교역을 할 수 있었어요. 잘 바다로 뻗어 나갈 수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주변에 괴롭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육지로는 무서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가다가 뺏기면 어떡해. 그래서 더 해상교역이 활발해졌다고 보기도 합니다. 시박사를 설치해서 이런 해상교역을 국가가 감독을 하였고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대부의 성장과 성리학 부분 넘어갈게요. 송대에는 문체주의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문인 관료들이 굉장히 우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학교나 서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과거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어요. 황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전시가 도입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관료로 등용된 그 관료층인 사대부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대부는 기존에 그 세습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던 귀족과는 달리 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황제한테 충성을 더 바치게 되겠죠. 능력을 위주로 내가 황제한테 뽑혔으니까. 그래서 학자이자 관료인 사대부가 성장하게 되고요. 황제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는, 나는 능력으로 뽑혔다. 황제가 나를 뽑아줬다. 그러니까 나는 황제와 함께 이 나라를 끌어가겠다. 이런 책임감과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요. 지주 전호제가 굉장히 송대에는 확산됐다고 했죠. 그래서 지주로서 전호를 지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금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게 성리학. 이때 성리학이 굉장히 집대성돼요. 아주 그냥 주의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리학이 집대성이 되었고 그동안은 혼고학이 굉장히 심화되었었잖아요. 유학 연구가 계속 심화되면서 경전의 의미나 뜻에 치중하는 그것의 해석에 치중하는 혼고학이 굉장히 발전이 됐었는데 이제는 성리학 경전의 해석에만 치중하지 않는다.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질을 탐구해보겠다. 이런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고요. 이때 등장한 역사서가 있습니다. 사마강의 자치통감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기에 대해서도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거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연대순으로 작성한 책이 아니었어요. 기전체 서술 양식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것 같은데 왕의 이야기는 왕 챕터에 제후들의 이야기는 제후들이 들어가는 챕터를 이렇게 모아서 챕터별로 서술을 했던 거라면 사마강의 잡지통감은 연도별로 해서 편년체 역사서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민문화 과학기술의 발전 파트 넘어갈게요. 상업과 도시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앞에서 여기 경제 부분 할 때 봤어요. 그러면서 서민 오락시설이나 여러 문화를 즐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고 과학기술도 굉장히 발달해서 인쇄술이 발달했고요. 앞서 보았듯이 나침반과 하약 이런 게 발전이 되면서 이게 점점 유럽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종이 쳤네요. 잠시만요. 그래서 송대의 이러한 여러 발전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유럽에 전파가 되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송나라, 이 문치주의를 채택한 이 가녀린 송나라를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세력이 이렇게 약화가 되니까 주변 민족이 굉장히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거란이라는 나라, 거란족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거란족이 나라를 세우게 돼요. 당말에 당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때 틈타서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요나라입니다. 이 요나라는 바리까지 멸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화북지방에 연운 16주까지 차지를 합니다. 자, 연운 16주를 차지해버려요. 그 만리장성 남쪽에 화북지방이니까 중국 내부 세력권인 거예요. 여기를 차지해버려요. 그 요는 굉장히 이때 승승장구한 상황이니까 이런 배짱을 가지고 손과 화친을 맺습니다. 그 화친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중요해요. 전연의 맹약이라고 합니다. 손과 요가 전연의 맹약을 맺고 평화를 침입하지 않고 평화를 지킨다는 그 대가로 송나라한테 막대한 세패, 물자들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송나라는 계속 이런 이민족한테, 이런 나라들한테 돈을 바치고 공물을 바쳐야 되니까 계속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왕한석이라는 사람이 신법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요나라는 거란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의 그 사회를 끌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바로 북면광, 남면관제입니다. 요나라가 정복왕조로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면관, 북쪽은 그러니까 유목민 사회는 부족제로 통치를 하고 농경민 사회는 주연제로 통치를 하는 이렇게 북과 남으로 나뉘어서 북쪽에 있는 유목민 사회는 거란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농경민 사회는 바로 한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회를 나눠서 각기 존중하면서 나눠서 통치를 했다. 이런 특징점이 있습니다. 자, 서화를 한번 볼게요. 탕구트족이었는데 이 탕구트는 서화를 세웠어요. 그리고 역시 만만하게 송나라죠. 문치주의니까 약했어요. 송나라를 압박해서 물자를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동서 무역으로 굉장히 번영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나라를 볼게요. 여진족인데요. 여진족이 원래 이 거란족, 요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하지만 12세기 초에 금나라가 세워진 후에 이 금나라가 더 이상 요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송나라와 힘을 합칩니다. 금나라와 송나라가 힘을 합쳐서 요나라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공격이 이어져서 요나라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럼 남은 거 어디겠어요? 송나라 남았죠? 송나라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송을 공격해서 화북지방을 공격을 해버리고요. 수도 카이펑을 함락을 시켜버리고 황제를 포로로 끌고 가기까지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금이 이쪽 지방을 다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굉장히 잘 나갔겠죠? 그래서 그들만의 문자를 사용했었고 이들도 그들만의 그 통치 시스템이 있었어요. 바로 맹한모극제예요. 그래서 여진족 사회는 맹한모극제라는 제도로 다스렸고 한족은 주연제로 통치를 했습니다. 자, 요나라나 금나라나 보면은 어쨌든 그들의 그 이민족, 요나라나 거란족이나 여진족 이런 자기 고유 문화는 냅두면서 또 한족이 유입이 되잖아요. 이 한족은 그들만의 그런 주현제 시스템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부분을 중요하니까 잘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송태조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을 나열해보자. 자, 송태조 자체가 절도사 세력이었다고 했어요. 이 송태조가 나라를 세우니까 어떻게 했다? 문치주의 정책을 채택을 했다. 그래서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문인들을 등용을 했다. 그리고 황제권을 강화시켜야겠죠. 황제 직속의 군사 금군을 강화시켰고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그 과거제도의 마지막 절차예요. 전시를 도입해서 황제가 마지막에
관료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료는 황제를 굉장히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권을 굉장히 축소했어요. 그리고 황제권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료 1을 참고해서 송의 과거제가 끼친 영향을 살펴보자. 당대에는 과거를 통해 관직을 받으려면 2부에서 시행하는 면접 위주의 시험을 치러야 했대요. 면접에서는 외모, 말솜씨, 글씨, 판단력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으므로 명문가의 응시자가 좋은 성적을 받기 쉬웠대요. 딱 보고서 이 사람의 외모, 옷이 어떤 비단 옷을 입었는지 되게 막 수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좋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부잣집 아들내미구나 라는 생각에 이 사람은 뭐 어디 가문의 사람이구나를 대충 가늠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제에서 능력으로만 뽑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뒷배경, 특권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송태조는 이게 안 되겠다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를 치렀대요. 그래서 충성을 유도를 했다라는 내용이 자료 1입니다. 이것을 참고해요. 송의 과거제가 끼친 영향은 어떤 걸까요? 황제가 직접 결정한 성적이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침에 따라 송대 관료제도는 능력 위주로 운영되었다. 이게 바로 키워드겠죠. 능력 위주로 운영이 되었고 새로운 이 능력 위주로 사람을 뽑다 보니까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재지 지주층들이 과거를 통해서 관계에 진출하였다. 이들이 누구였다? 사대부로 성장했다. 이렇게 사대부까지 연결을 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송대 상공업과 해상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해보자. 어떻게 상공업과 해상무역이 발달을 했을까요? 우리 아까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는 친구, 일단 농업기술, 이 창장강 쪽에 그 유역이 최대의 곡창지대로 발전을 하면서 농업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또 석탄이 많이 사용되면서 수공업도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시가 발전되고 상공업까지 성장을 하였습니다. 해상무역이 왜 발달을 하였냐? 송대에는 송을 괴롭히는 여러 나라들이 많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나라가 있었죠. 서화도 있었어요. 토번, 대리 뭐 등등등 굉장히 송 주변에 여러 센 애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육지로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무서워서. 그래서 비단기를 이용한 교역이 줄어들고 때마침 조선술, 배를 만드는 기술과 나침반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멀리도 갈 수 있는 원양 항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1쪽에 영양기르기 풀어볼게요. 송대 사대부 계층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랑 조금 겹치죠. 학교화 사원이 굉장히 발달하였고 뿐만 아니라 전시, 계속 나오죠 여러분. 전시의 도입으로 과거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능력 위주의 관리 선발이 가능했다. 자, 능력 위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부가 성장하였다. 자, 이렇게 서술을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송대의 서민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자,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고 했죠. 석탄이 많이 쓰이면서, 그러면서 도시들도 당연히 발달을 하였고, 도시에는 원래 이전의 도시들은 몇 시 이후에는 통행을 할 수가 없었대요.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었던 거야. 통금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많은 상점이 생길 수 있었고 여러 오락시설이 생겨났어요. 도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오락하러 여러분들이 PC방에 게임하러 놀러가는 것처럼 재밌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모이니까 도시는 더 발전하게 되고요. 이를 배경으로 노래를 부르기 위해 구어체로 쓴 사나, 잡극, 그리고 여러 문학들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지배체제가 있었는데 아까 설명했죠. 북면간, 남면간제, 그리고 맹한모급제, 주연제 이렇게 나눠서
시행을 했다고 했어요. 그 까닭을 파악해 봅시다. 왜 이렇게 나눠서 이들은 다스렸을까? 자, 요나라나 금나라 자체는 북방 민족입니다. 이민족이에요. 한족 중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이런 민족이 중국 사람인 한족을 통치를 하려면 한족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한족의 문화에 흡수되기는 싫은 거야. 그들의 그 이민족만의 고유한 전통을 지키면서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중 지배 체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목민, 요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유목민 사회의 기풍을 존중해서 국명광제라는 이런 부족제를 사용해서 통치를 하였고, 한족이나 바레인 같은 사람들은 남명관제를 해서 이 주연제로 이 농경 사회를 통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치를 하는 그런 기구를 북명관, 남명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금나라 볼게요. 금나라가 화북지방을 점령한 후에는 여진족을 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여진족을 맹한모국제라는 제도로 통치를 하고 한족은 주연제로 통치를 하였다. 왜 이렇게 했냐 하고 물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한족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고 한쪽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중지배 체제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